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한 차례도 아니고 김용현 경호처장의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3명이 몇 차례 회동을 했다. 네. 비밀 내에. 사실은 그 경호처 업무의 유관기관 협조라고 하면 1차 기관으로는 방첩사하고 수방사는 난 이해가 된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예. 네. 근데 특전사령관은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간 대목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오은영 선생을 좀 만나서 금쪽이 대통령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애 같은 대통령이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대기업 오너들도 네.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오은영 선생하고 상담을 하고 국정 스트레스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건 다른 나라 대통령도 그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근데 그게 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진 않아요. 네. 국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고를 뿌리셨어요. 지금 이거 동맹관계 지금 큰 짐이 생겨버렸어요. 아 진짜 그 하나하나 사고를 쳤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이재명한테 갖다가 정권을 바치는 건데 그건 솔직히 지금 못 하겠어요. 그건 못 하겠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준비 안 된 대통령으로 인한 이 국민의 지금 불안과 분노, 혼란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 무력한 여당은 아무런 국정 수습책도 못 내고 있어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조금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 들었습니다. 위헌적 계엄, 헌법에 위반하는 그런 계엄이란 뜻이겠죠. 대통령은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을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책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위헌적 계엄을 했는데 탄핵은 하지 않겠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말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또 엄중한 상황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뉴스 정리해 주실 또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가 또 너무 많아서 아마 정리하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계엄의 가장 키맨 중에 키맨이죠. 대통령을 제외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만뒀습니다. 예. 오늘 나온 이제 밤사이 속보로 나온 큰 뉴스들 몇 가지만 크게 정리를 하면 일단 어저께 대통령의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면직이 제가 됐고 이제 전 장관이 된 거예요. 차기 후보자까지 지명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민주당이 탄핵안을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표결하겠다는 날짜까지 정했어요. 7일 토요일 저녁 7시께에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큰 뉴스들을 이렇게 네. 정리를 했고요. 그 이제 김용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소식부터 전하면 네, 면직안을 제가 했습니다. 후임으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는데 그 계엄을 뭐 주도했다고 알려진 뭐 충암파는 아니지만 역시나 뭐 육사 출신이고요. 네. 김용현 장관 한 세기수 후배라고 해요. 뭐 이 인물에 대한 뭐 얘기도 우리가 김종대 의원님한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회에서 국방위가 진행 중이거든요. 당연히 어떻게 이 계엄령이 발동이 됐고 국회에 어떻게 공수부대가 들어왔는지 이 과정을 사실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야 하는데 장관이 지금 공석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뭐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답을 주고 받고 있는데 계엄 사령관 하라는 것도 김용현 장관에게 들었다. 나는 계엄군에 명령한 적도 없다. 그럼 허수아비였냐? 포고령은 어떻게 된 거냐? 박사령관 명의로 나왔는데 몰랐다. 이미 다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김용현 장관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버려놓고도 물론 대통령과 함께 했겠습니다만 이 버려놓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제 아마 이제 고발이 되고 수사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어떤 특정 한 인물에 대해서 네.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수십 번을 방송에서 얘기한 인물은 저는 김용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네. 경호처장 할 때부터 장관 될 때까지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분은 진짜 위험한 분이다. 내가 특정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오직 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위험하다고 혹시 그때는 판단을 하셨죠? 그 용산의 집무실 이전 건을 추진할 때부터 네. 그 구사하는 언어라든가 아, 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대통령한테 대한 아청과 아부, 완전히 자기 영혼을 갖다 바치는 스타일이고 또 이념은 반면에 보수 진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디에도 다 맞추는 게 가능합니다. 민주당에 영입됐다 하더라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만큼 어떤 그 속성이 대단히 기회주의적인데 국민의힘 입당하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를 통해서 하면서 상상도 못할 언어들 아주 뭐 이데올로기형 언어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아, 그래서 장관이 됐을 때도 국가안보보다는 대통령 안보에 치중할 거다. 네. 이걸 무수히 말씀드렸고 또 그런 면에서 저기 그 동안에 군 관리에 있어서도 네. 최근에 이제 1년도 안 된 신원식 장관을 밀어내고 오는 모양이라든가 이 음, 집무실 이전부터 보면 모든 게 네.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경고를 드렸어요. 대통령의 뭐 결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 김용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매우 위험해서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막거나 할 혹은 뭐 재언을 하거나 이럴 전혀 사람이 아니고 한술 오히려 더 그보다 떠지. 한술 더 나아간다. 예, 충성을 그러니까 위해서. 대통령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정보와 인사의 권한을 휘어지게 되는데 네. 이분이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시행령까지 바꿔가지고 군과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지휘 감독하겠다는 네네. 그 시행령이 통과되는데 그 문제의 시행령이 이번 계엄 사태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시행령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게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네. 서울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체제. 이거를 올해 4월까지 시스템을 다 완비하면서 네. 경찰 편제까지 바꿉니다. 근데 이게 엊그제 그 계엄 사태에서 서울 경찰청장이 독단으로 행동하거든요. 네. 그러다 뒤늦게 경찰청장한테 제지를 당해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 내용이 그 시행령 만들 때부터 이 경찰 편제 개편까지 다 경호처 지도로 된 거거든요. 정확히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군과 경찰도 제대로 컨트롤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하던데 뭐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좀 나눠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우김 위원님도 국방 안보 이쪽으로 또 꽤 오래 연구를 많이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외교 안보 네. 쪽이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님하고는 조금 분야가 나눠지는데요. 그 지금 말씀 중에 뼈 때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짧은 현대 정치사의 비극은 언제 나오느냐면은 보수나 진보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소위 우파도 좌파도 아닌 여파. 그러니까 그 시점에 권력에 들러붙는 불나방 같은 존재들에 네. 의해서 항상 비극이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트우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 힘 있는 곳에 붙는다라는 것이 마치도 한국 정치의 하나의 문화 코드처럼 지금도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누구라고 말은 나중에 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정치의 또 하나의 단면이 바로 네. 이 김용현 전 장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요번에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실패로 끝나면서 험난한 정의의 길을 운운했다 그러잖아요. 예. 네. 정말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국회에 당당하게 나와서 답변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경로하면서 마치도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단면을 본다라는 점에서 씁쓸하네요.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그 방금 예. 말씀하신 험난한 길 뭐 등등 아. 몇몇 부적절한 말들이 좀 있었죠. 그 저희가 어제 전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 해제 이후에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 이제 소집 해제 내리면서 중과 부적이었다. 중과 수고했다. 부적. 이런 네. 얘기 했다고 알려졌죠.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 대적할 수 없다. 수가 적어서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엄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우리 발언을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의 숫자가 부족했다. 예. 우리가 졌다. 예, 그 속내를 더 명확히 드러나는 이제 발언도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어제 사의 표명하고 나서 이제 기자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본 모양이에요. 네. 답장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그러니까 이게 육사생도 뭐 신조에 포함되는 문장인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건의했다고 한 이 비상계엄이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라고 아직까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뭐 파면이나 해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진 사퇴하는 네, 거 면직 양식으로. 예. 사의를 받아들인 해임도 아니고 자진 사퇴를 하게 만든 거죠. 예. 네. 자,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계엄을 해제하는 담화를 할 때도 봤었지만 네.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뭐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마지막에 거듭되는 야당의 탄핵 이런 거를 멈춰달라 이렇게 야당을 향해 촉구하는 메시지만 있었거든요. 사실은 어제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 오늘 오전 10시에 할 거다 뭐다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 취재해본 결과는 현재까지는 담화 계획이 없고 오늘 아침 앞서 우리가 전했던 김영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브리핑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아, 그럼 왜 이 계엄을 했는지는 그냥 그 공식적으로 그때 얘기했던 야당이 너무 반국가 입법 세력. 폭주를 해서 예. 반국가 세력들이 너무 활개를 쳐서 예. 그거 이유라는 거예요, 결국은? 혹시 두 분은 추가 담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원래는 담화를 하는 게 맞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어제 밤에도 방송사마다 좀 긴장하고 있었던 예, 것 같아요. 10시 반경에 또 다른 담화가 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10시 반만 되면 이제 긴장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네. 어제 없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요 부분을 제가 오히려 김종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빨리 수리를 한 이유가 혹시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장관이 정식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그 국회에도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좀 차단하겠다라는 시도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당하는 것도 피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같이 복합이 돼서 말씀하신 이유들하고 함께 면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 두 분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어제 그제 계속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왜 했을까 하거든요. 이유에 그러니까 대해서 여러 언론들의 분석도 있고 뭐 하긴 한데 실제로 뭐 반국가 세력의 준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예. 우리가 이제 하나의 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토리가 완성돼야 됩니다만은 최소 이틀 전부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점 기준 이틀 전. 예. 네. 일단 제가 두루두루 알아보니까 특전사 그 특임 부대가들 네. 이미 출동 준비 태세는 그 전날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돼 있었던 것 같고 네. 실제 헬기라든가 수송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유와 목적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서 다 준비를 시켰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날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엄 선포 전날. 네. 그러면은 아마도 특전 사령관 정도는 이걸 알고 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뭐 모종의 계엄 사태가 있을 걸로 네. 알고 있었을 것 같고 이 특전 사령관이 김용현 경호처장 한남동 공관 만찬에 갔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때부터 말씀드린 게 네. 한 차례도 아니고 김용현 경호처장의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3명이 몇 차례 회동을 했다. 네. 비밀리에. 근데 사실은 그 경호처 업무의 유관기관 협조라고 하면 1차 기관으로는 방첩사하고 수방사는 난 이해가 된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예. 네. 근데 특전사령관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들어간 대목이 제일 위험하다고 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리도 멀어요. 네. 오는데 위수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그건 국방장관 허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까지 왜 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조금 좀 찜찜한 대목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 그 계엄을 도모한 핵심 세력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곽종근 중장입니다. 곽종근이요? 곽종근이죠. 그리고 이제 저기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이 있다 이렇게 보여졌을 때 오래전에 경호처장 때부터 이 다져진 팀워크이고 네. 실제 이번은 방아쇠에 손을 넣고 표적을 조준하고 있었다가 어제 그저께 12월 3일 날 밤에 격발된 것뿐이에요. 그러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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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한 가지는 특전사의 그 저기 장갑차로 오는 병력은 네. 서강대학교 인근에 이미 계엄 포고령 전부터 집결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교를 넘어서 오는 거거든요. 네. 예, 여기도 다 준비가 끝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다 됐는데 네. 그럼 왜 뭐 때문에 대통령은? 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왜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그 명령을 예전 진작에 하달 그 받고 지금 준비를 준비했다. 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을 왜? 근데 왜 했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 정치학에서 있잖아요. 네. 그런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음.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오산이라든지 오판이라든지 심신불안정도 연구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걸 또 연구하는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이디오싱크레틱 팩터 그런 요소라 그래갖고 이 연구 대상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은 반국가 세력이라 그랬는데 음. 사실 이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그러면서 야당을 지칭하는 거는 네. 뭐 야당이 사실은 그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어쩌면은 일련의 폐악질일 수는 있겠죠. 뭐 탄핵을 했고 뭐 특검이라든지 예산 가지고 횡포를 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런 일을 했다 그래갖고 그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는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정당한 일인가? 그러다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인데 그 스트레스 상태는 예. 아마 그 여사의 특검 문제라든지 명태균이 구속되면서 이제 특검하자 그러면서 마치 또 자신의 까겠다. 황금폰을 야당에게 넘겨줄 것 같이 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최혜병 국정조사도 들어갔죠. 네. 거기다가 그 비상계엄하는 날 서울의 소린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저녁에 김건희 여사의 뭐 이모와 고모 하면서 뭘 또 녹취록. 방송하고 공개됐죠. 그런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치닫게 했던 측면이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단순히 야당의 문제를 가지고 네. 했다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도 좀 덜할 텐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격발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또 틀린 것 같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도 여태까지 뭐 명품백이라든지 또는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네. 대통령의 행보가 또 그런 부분을 방증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또 외신에서도 네. 약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런 자체가 본인이 해소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기자회견 후에 뭐 인적 쇄신한다 그러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거 그거랑 아니냐. 이제 비슷한 결의 아마 뭐 추측 같은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실패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뭘 했을까를 이제 보면 대략적으로 의도가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를 또 갖지 않습니까? 그거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선거 관련된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을 감추기 위한 목적 아니겠느냐. 그거는 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건 예, 뭐 또 그런 얘기도 저기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 속속들이 제보가 들어오는데 네. 성관이뿐만이 아니라 국군병원에서 전사자 처리도 대비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유사시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시체 처리도 그것도 계엄 훈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군 산하병원에서 있었고 또 저도 지금 한 군데 저 야전부대 그 제보를 받았는데 전 부대원에게 유서를 쓰도록 했더라고요. 네? 그 저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그, 그것도 다 훈련에 들어가요. 그 사실 예, 확인은 그래서 된 거고요. 그 카톡으로 명상까지 다 봤는데. 네. 그다음에 요 군번줄 다 그게 확인하거든. 보통 그 정규적인 훈련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있습니다, 특이하게 요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엄 실무 편람이 있고 합참에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도록 예하부대 자체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다 주거든요. 예, 계엄이라는 거는 음. 그렇기 때문에 전시나 사변이나 이해 준하는 위기 때나 쓰는 그러니까. 거라는 거예요. 이런 평시에 쓰는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 예. 그런데 이제 군대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누군가 스위치를 작동하면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성관이 같은 경우도 평소 계엄 편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병원 그다음에 야전부대 같은 경우는 모든 병사들의 전역이 금지되고 네. 유서 다 써놓고 네. 부모님한테 알리고 이런 걸 야전부대에서는 매뉴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조짐에서 빨리 멈췄기에 망정이지 사실은 이런 군대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는 그거대로 돌아가게 돼 있던 겁니다. 일단 스위치가 켜지면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실패했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걸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저기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때가 1시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계엄 해제가 발표된 건 새벽 4시가 지나서인데 네. 6시간이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야전 부대는 그 계엄 상황에 맞는 조치가 들어가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네,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1시에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3시간 반을 지체했느냐. 네. 요 시간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도 네. 이후에 이 계엄을 단죄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도 국방위에서 그 저기 계엄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력 철수 명령도 누가 내렸는가? 저는 네. 김용현 장관 같지가 않아요. 계엄사령관이 네. 지시한 것 같거든요. 계엄 사령관이요? 계엄 사령관. 본인은 아니, 아주 여기 해맑은 보면은 얼굴로 아니라고 그러던데. 아니 그건 투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예. 투입을 안 했다는 얘기지 마지막에 상황을 해제되는 건 이미 지휘 체계가 계엄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해제되는 네.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네. 명령 지휘 체계도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박완수 사령관은 철수 명령도 국방장관이 네, 소집 했다라고 해제 지시를 내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라고 있습니다. 얘기는 지금 하고 예, 있죠. 예. 뭐 그건 그래서 체크를 저희가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장관이 뭐 반말도 쓰고 존댓말도 써가면서 계속 지시를 주도하면서 네. 소집 해제 지시도 내리면서 중과부적 정의의 길은 험난하다라고 한마디를 남긴 걸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고요. 네.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장관이 진짜 건의를 해서 결단을 내린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장관이 거기에 맞춰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계엄의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이 김용현 장관의 족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저기 일단 말은 그렇게 나와도 검증이 필요한 게 네. 계엄사가 구성이 되면 네. 이때는 장관은 지휘 라인에서 빠집니다. 벗어나야죠. 이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하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이 외에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계엄 사령관이 안 했는데 장관이 직접 지시를 내린 거면 그것도 역시 위법한 걸로 그렇죠. 볼 수 있어요. 장관의 지시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김용현 장관이 어떤 식으로 개입은 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지금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네, 보고 네, 네, 네. 계엄사령관은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당연히 사령관이면 당연히 네. 책임이죠. 근데 지금 네. 보면은 병력 투입은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계엄 전에. 네. 그때부터 이미 나왔던 것이고. 근데 마무리 과정도 이게 왜 3시간만이 소요됐는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은 근데 이 비상계엄을
저 근데 경- 이 워딩이 좀 너무 예? 황당해서 계엄 지금 국방위가 지금 본회의 때문에 잠깐 정회가 됐는데 네. 박완 사령관이 포고령을 받고 지하 4층에 회의실 상황실을 꾸렸다. 거기에 4명이 모여서 어떡하냐 어떡해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 4명이 누군지 나옵니까? 명단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관련 이제 작전 관련 회의실에 모여서 그러니까 포고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직접 쓴 게 계엄사령관- 아니라는 거죠. 예.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그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지금 원래 군 서열이 합참의장이잖아요. 네. 합참의장은 맞아요. 패싱이 된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계엄 실무를 관장하는 데는 합참이에요. 원래 그렇죠. 합참에 관련 계엄 부서도 과가 거기 있어요. 있고. 예, 네. 예. 근데 육군 총장한테 갔단 말이에요. 이 예. 지휘권이 이게 바로 계엄 문건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계엄 문건 네, 네. 거기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까지 나와요. 합참의장은 현행 작전을 지휘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 네. 육군 참모총장한테 계엄 사령관을 맡기자고 돼 있어요. 그럼 육군 참모총장이 이런 계엄 실무를 압니까? 모르거든. 네. 그러면은 근데 맡기자는 건 뭐냐면 장관이 통제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거예요. 육참 총장 세워놓고 장관이 예. 직접 오더 감 내리겠다.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거죠. 아. 아니, 포고령도 다 써서 줬다는데 누가 써줬겠냐고 그 포고령을. 근데 애시당초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자기들도 그걸 의식했으니까 국회에 군을 투입시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나오면 이거는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별로 의사당에 남아 있지 않은 주말을 택하지 않고 이 그 화요일 날 네. 그것도 본회의 뭐 해가지고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을 대부분 의원들이 보면은 수도권에 머물고 있었죠. 지금 예. 계엄을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 어설펐다. 그러니까 어설플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45년 만에 그걸 할래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계엄사에 의해서 그 폭압을 과거에 학창 시절에 겪어봤던 우리들로서는 의원님은 좀 아니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러신가? 12 아니 예. 그러니까 저 학번이 네. 중학교 그래서- 2학년 때 겪었어요. 예. 그 다음에도 겪었고. 생각보다 많이 젊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네. 아니 너무 어른스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네. 그런 엄중한 이 엄혹한 계엄이란 시절에 상황이라는 계엄을 걸- 겪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저런 일을 21세기에 저지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과 함께 저게 계엄이야? 아까 뭐 중앙선관위 이게 전부 매뉴얼에 있다 그러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방송사부터 장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예전에 그런데 막 기자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내일 나올 수 있느냐는 섭외 전화인데요. 예, 예, 계엄 하에서는 네.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 방송사에 마이크 대고 말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군에 의해서 네, 네, 네. 잡혀갑니까? 그렇게 되는 연행 돼가지고 그때부터 군법 재판으로 회부되는 이게 계엄령의 내용이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과거에 그 진짜 그 살벌한 군사 권위주의 시절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 육법당들이 다 망쳐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개탄의 소리가 나왔거든요. 네. 그게 바로 육사와 서울법대를 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 그 당시에 군사 권위주의 치하에서 엘리트라고 뽑아간 사람들이 아 이건 이렇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네네. 않고 결국은 권력에 순응하면서 그래서 군사 권위주의 시절에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던 거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권력의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45년 만에 6시간 해가지고 실패한 이 비상계엄령을 시도함으로써 지금 그 육사에 수많은 명예 군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서울법대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이 명예를
아주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네, 예, 우리나라 아니, 명예도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네. 뭐 국격 추락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예, 뭐 예. 동맹국부터 저렇게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미국도 조금 화가 많이 난것 같더라고요. 지금 화가 많이 나죠. 네. 왜냐하면 안보 사태니까. 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그 계엄은 전복 쿠데타입니다. 전복 쿠데타. 5.16이라든가 12.12라든가. 근데 이번엔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전복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의 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압도적인 위용을 가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요 거점을 상대방보다 빠르게 점령하는 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12.12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더 확장시킨 게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였고 이렇게 돼서 권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계엄.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엔 그것이 아니죠. 네. 정반대 친위 쿠데타인 경우에는 규모가 자꾸 경량화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소규모로 신속하게 해외에도 이루어진단 종종 말이에요. 친위 쿠데타들이 있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거 이렇게 뭐 중앙청을 점령하고 KBS를 점령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게 친위 쿠데타예요. 그러면은 이번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국회에 의결 정족수를 무산시킬 수 있으면 성공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작전 계획이 이런 걸 보면은 네. 계엄군에게 그 계엄사령관이 이제 계엄사령관 전에 구성되기 전에 최초로 내려진 단편 명령이 있어요. 네. 이게 실체가 확인되는데 11시까지 국회를 점령하라고 돼 있어요. 임무 내용은 안 알려줍니다. 아주 단순하게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이 부대가 헬기를 타고 11시에 점령하려고 했는데 네. 모종의 사정에 의해서 이게 48분이 늦어집니다. 그건 공군 때문이었어요. 네. 그 헬기가 네. 이천에서 출발해서 오면은 그 항로가 한강을 따라오는데 예. 용산을 경유하거든요. 예. 거기에 P73 비행 금지 구역이 있다고. 아. 이 공역 관리를 공군 작전사령부가 해요. 네. 그걸 MCRC라 그래. 방공 관제 시스템을 아. 근데 이걸 우리가 열어줘야 이거를 되는 거예요. 방송으로 다 하는 거 괜찮아요? 예, 상관없어요. 대외비 아니에요? 제가 다 책임집니다. 아니 이제 북한이 듣고 있을까봐 그래요. 아유. 알려줘요. 뚫린 지가 언제? 그랬는데 예.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공군과 공군과 이 계엄군 간에 예. 특전사 간에 예. 그래가지고 목표 시간보다 48분이 늦게 도착하는데 그 사이에 의원들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공군이 좀 막아주 시간 지연시켜 줬네요. 예. 제가 공군 출신이에요. 이런 의사소통과 네. 공군의 무능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거라 이거요. 얘기가 그랬는데 사실은 바깥에 경찰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용현 시나리오는 서울 경찰청장만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뒤늦게 개입을 해가지고 예. 국회 봉쇄에 증원 명령을 막고 국회의원을 들여보내라고 서울경찰청장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담을 넘고 가다가 이제는 문으로 들어가. 이게 경찰 내에서도 이런 지휘 체계의 극심한 혼란, 네. 군 내에서의 극심한 혼란. 이러다 보니까 친위 쿠데타는 소규모 경량으로 빠르게 점령해서 네. 밖에서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걸 막고 안에서 특전사가 이거 참수부대거든요. 국회 참수 작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난다고 본 거죠. 아,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국회의원들 뭐 체포조가 이른바 있었다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데려가는 게 그럼 원래 목표였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일단은 밖에서 그 국회의원 맞고 이번에 추경호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는 정확하게 개헌 매뉴얼대로 해요. 의원들 예. 당사로 부르잖아요. 국회 못 들어가게 하고. 아, 추경호 얘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러고 진짜. 나서 예. 이제 여기서는 경찰이 맞고 그 다음에 들어온 지휘부가 있으면은 의사당을 개헌군이 먼저 점령하고 있으면은 네. 의결 정족수도 미충족되고 회의도 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간 명령은 이거였다고. 그랬는데 이게 차질을 빚으면서 와 보니까 중과부적 상황이 된 거예요. 김용현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원래는 이게 계획이 아닌데 중과부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통상에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겪었던 옛날의 계엄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많이 다르지만 그건 쿠데타의 성격이 달랐기 전복하는 때문에. 쿠데타냐 친위 쿠데타냐 차이다. 네. 그리고 이건 극비리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사이즈를 줄였다. 네. 그래가지고 스케일을
적합하게 그거에 맞춤식으로 정해가지고 한순간에 해치 울려던 것인데 네. 이게 이제 군내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공직사회 특히 경찰 같은 데서도 혼선을 겪고 이러면서 무산이 네네. 되어버린 거죠. 그 공수부대가 국회로 진입할 때 이제 2층에 있던 뭐 여야 대표 혹은 이제 정책위의장 지도부의 회의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고 네. 그래서 이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저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났잖아요. 거기에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를 체포하려고 했느냐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부인하지는 않고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체포하려 했다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을 위반했으니 체포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 계엄 상황에서 예. 계엄 상황에서 당신들이 뭘 위반했으니까 그러니까 체포하려고 한 체포하려 거지. 했겠지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앞에 한동훈 대표도 있는데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가 이 관련해서 항의를 하니 대통령의 답변이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이고 제가 일단 지금 국회는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 됐어요. 네. 이 탄핵 정국 얘기를 할 텐데 그 방금 얘기했던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자 여당에서 다 뛰어갔습니다. 뭐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뭐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이제 여당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호영,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다 이제 용산으로 가서 네. 대통령을 만났죠. 예. 그래서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하셨습니까? 당연히 물었겠죠. 대통령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당에 대해 경고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다면서요. 예, 이 비상계엄 조치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일 뿐이었다. 내가 국회에 군 진입하는 것도 한 1시간 뭐 뒤쯤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전언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회동을 끝나고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뭐 훔치다 걸렸을 때 장난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음. 가끔 있거든요. 아, 참 위험해 보인. 예. 근데 지금 우리 신 기자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몇 시간에 대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네. 지금 그 후에 전개되고 있는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이게 지금 한국 정치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반성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분노 게이지를 올리는 그런 게 지금 언론에 의해서 자꾸 보도가 네.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중진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을 만나러. 그래서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지금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꿰뚫고 그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금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경고하려고 했었고 의회에서 그 의결되자마자 나 다 해제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민주당의 그 폭거가 너무 극심해서 그렇게 경고했을 뿐이야로 지금 그거를 위기라고 생각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 이분도 율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계엄령 선포하고 그 보인 반응 때문에 점수를 많이 땄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국민과 함께 맞겠다.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거 계엄령 해제하라는 결의가 나오자마자 군과 경은 국회의 이 결의에 따라 움직여달라. 네, 그러면은 그렇지. 국민의힘이 보호하겠다. 이게 굉장히 간만에 멋있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가지고 그 당신 저 탈당하시오 소리도 대통령 면전에서 못했죠. 못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는 대표긴 하지만 아직 정치 초보니까 그렇다 치지만 거기 주호영 뭐 나경원 권영세 또 누구지 중진들이 따라갔다는 거 김기현. 아니에요? 예. 네. 김기현까지.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전 참 궁금해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보수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과 고뇌가 지금 많은 게 국민의힘 상황이라면 적어도 거기서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있었다라는 것이 좀 나오길 바랬을 거예요. 네. 특히 지지자들은. 근데 그 얘기는 없고 대통령이 그럼 1시간여 동안 또 59분을 말했다라는 것인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후속 기사들이 나오는데 중진들은 그 자리에서 입을 거의 열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제가 어제 밤새 이분들한테 전화했거든요. 다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 상황까지도 그 대통령이 거의 일방적으로 또 얘기하는 상황, 이 중진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참석했던 한 모 인사는 네. 대통령이 국민의 인식과 매우 다른 계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했다. 자, 이거 이렇게 보세요. 전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의도성을 축소하는 겁니다. 고의성, 목적성이 입증되면 죄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거예요. 병력 투입도 본인이 지시 안 했다. 대통령 말이잖아요. 병력 투입도. 그럼 그건 원래 어. 법대로 하면 계엄사령관이 하는 건가요? 계엄사령관이 하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고 하는데 계엄사령관이 할 수도 있죠. 근데 계엄사령관 모른대 자기는.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 차관이 지금 장관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선호 차관입니다. 예. 지금 방금 뉴스에 속보에 나온 거 보니까 저기 김용현 장관이 지시해서 병력 투입했다. 네. 이거 벌써 용산하고 맞춘 거란 말이에요. 다 김용현한테 몰아주기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오늘 김용현 이제 전 장관이죠. 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후에 사태 수습의 방향을 보십시오. 전부 대통령의 고의성과 목적성, 이 어떤 내란의 고의성과 목적성이 없다는 쪽으로 벌써부터 지금 대응이 들어간 거고 차관도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계엄사령관이 처음에 뭐라고 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병력에 관한 건 국방장관이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차관이 이걸 뒤집고 있잖아 지금. 네.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은 계엄을 저질러 놓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해제한 다음에 대통령 방탄 국면으로 또 진입이 된 거죠. 아니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그런 게 이제 고의성 없고 목적성이 없는 거지. 이거는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명확한 행위를 했는데. 아니 그리고 야당행을 갖다가 제압하기 위해서 네. 공산 전체 수리고 척결하고 괴멸시키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면은 고의성이 그게 고의성이고 목적성이지.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어쨌든 사실이니까 네. 국회에 의해서 이 계엄령 해제 의결이 나올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대통령이 했대요. 전원에 따르면. 어차피 국회에서 이거 그러니까 해제할 나는 거 알고 다 있었다. 알고 있었고 이 계엄을 할래 해서 한 게 아니라 야당의 폭거 때문에 경고하고자 했었다라는 거예요. 야당이 탄핵이라든지 그 예산이라든지 입법 관련해 가지고 어떤 다수의 그 포갑이라는 표현을 저는 썼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초거대 야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꾸 사람들이 법으로 탄핵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꼭 한 분을 만났으면 해요. 누구요? 오은영 선생을 좀 만나서 아니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금쪽이 대통령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애 같은 대통령이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대기업 오너들도 네.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오은영 선생하고 상담을 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심리적인 요소가 작동을 해요. 정치 이전에. 아니 국정 스트레스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건 다른 나라 대통령도 그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근데 그게 네. 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계엄하면은 난 벌써 군법 재판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답답하니까. 오죽 답답하니까 예. 이런 만약에 얘기를 하겠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가 이거 다 해제할 거 나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은 안 놀라게 자 계엄 선포합니다.
대신 국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6시간 정도 뒤면 뭐 큰 문제 없이 뭐 끝날 겁니다. 그게 무슨 계엄이에요? 아이고 국민들은 아니, 놀라지 않게 해야 될 근데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번에 계엄이 어떤 명분이 축적되는 과정이 아니라 심야에 기습적으로 했어요. 예. 네. 11시에 저 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네. 그리고 30분 뒤에 포고령이 나왔는데 자정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리고 새벽까지 간 겁니다. 예. 이 방식의 기습적이고 한 거는 이건 국회의 허를 찌르기 위한 어떤 기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노련했다면 주말에 했다라니까. 근데 그것까진 했어. 심야에 10시 반에. 아니 그건 어쩌면 그 매우 뭔가가 임박했다고 파악해서 급하게 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주말까지 기다리기가 아니 힘든 주말이면 상황. 6일 7일 아니에요? 예. 네. 이미 이제 그 뭐 특검이라든지 뭐 네. 특조라든지 네. 국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굉장히 그 국정 운영을 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극도에 올라가 있었는데 네. 적어도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국회에 의해서 이게 해제하라는 의결이 나올 거라는 거고 예상했기 때문에 내가 화요일 밤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지금은 아이, 우리가 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진짜 저 아니, 계엄령 선포해. 나도 그다음에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제 와서 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렇죠. 자기가 그럴 수 내란죄 있죠. 걸리지 않으려는 네. 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지만 그때 했다라는 거는 계엄의 의도는 있으나 굉장히 어설프다. 그러니까 그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아니, 말씀을 군인들 안 드리는 보냈으면 거죠. 그 말이 맞죠. 군인들 안 보내고 계엄 선포만 해. 공수부대가 국회에 들어갔어요. 네. 총을 들고. 계엄이라는 게 영어로 마샬로 아니에요? 마샬이라는 게 군이 이미 거기가 들어가는 게 계엄이에요. 그러니까 네. 젊으셔서 몰라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자 계엄 선포를 해요. 만약에 근데 진짜 내 그 의도가 없어. 의원들 잡아갈 생각도 없고 국회 장악할 생각도 없어. 그러면 계엄 선포합니다. 대신 군인들이 좀 천천히 움직여. 그래서 훈련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 그럴 아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 의원님 네. 말씀도 제가 볼 때는 네. 대통령 계엄의 의도가 뭐 없었고 그 얘기가 그게 아니고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할 것이다. 그 여러 얘기예요. 가지를 피하기 네. 위해서 그런 취지인 것 그,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 맞아요. 예, 역설적으로 네. 국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경고를 뿌리셨어요. 지금 이거 동맹 관계 지금 큰 짐이 생겨버렸다고. 아 진짜 그거 심각하더라고요. 네, 전 지금 세계 이- 조롱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예, 아니 여행 그런데, 금지고요. 이거 여행 지금 금지구나. 예.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행안부 장관이 건의한 계엄안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안보 사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의 그걸 비상계엄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는 건 뭐냐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전시거든요. 네. 사변이면 아마 행안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저기 평시에 대포콘 4에서 네. 유사시에 대포콘 3로 격상이 됩니다. 이건 전쟁 징후가 있는 단계예요. 네. 그때 국민 동원령이 선포되거든요. 음. 그리고 대포콘 3에서 전시작전권이 연합사령관한테 전환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계엄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일단 국민 기본권을 제한해 놔야 네네. 나중에 동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계엄은 안보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대포콘 저기 선포 전 단계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북한의 특이 동향이 뭐 없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안보 라인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건의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연합방위 체제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안 받았고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지금. 그 사이에 네. 중요한 건 전방의 실병 부대가 네. 국회로 온 거예요. 전투 정예 실병을 움직여서 국회로 출동시킨 겁니다. 이 행위가. 그렇게 되면은 미측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협조나 어떤 정보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갖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오인을 해가지고 이게 한국의 제도상으로 보면 이건 명확히 전쟁 준비 단계인데 그런 비상계엄을 국회를 경고하기 위해서 써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네네. 말도 안 그러면은 되죠, 저기 이거는. 뭐냐 제가 보기엔 국회보다도 동맹국에 대한 어떤 경고, 전 세계에 대한 경고, 거기에다 안보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거보다 더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예. 경고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 진짜 가정법적으로 벌어졌다 할 때 과연 국무위원들이 요번에도 뭐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상식이 있다면 요번보다 훨씬 더 거세게 이제 그 반발할 가능성이 열린 데다가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요. 그 왜 요번에 국회에 투입된 군들 중에 특전사 요원도 있죠. 일공수 있잖아요. 여당 네. 같은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도 전복 세력에 의한 계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79년 11.6 그다음에 80년 5.18 뭐 그럴 때잖아요. 처음에 위수령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그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군인이 투입되면은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잖아요. 네. 저렇게 신사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뭐 창을 깬 거 가지고 전부 경악하시고 예. 뭐 그러는데 그 정도 아니에요. 일단 개머리판으로 머리부터 학생들 뭐 그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런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해제 명령이 나서 철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젊은 특전사가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더라는 네, 거예요. 네. 시민들을 그렇지, 네. 향해서. 토닥토닥 물론 해주고. 시민들이 막은 것도 훌륭하지만 그 저는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목함 지뢰 사태가 있었어요. 네. 2014년.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젊은 군인들이 그 동료 군인이 다리가 잘렸단 말이에요. 네. 그때 마치도 뭐 보수 정부가 잘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젊은 군인들이 자기 동료 군인이 그렇게 목함 지뢰에 의해서 다리가 잘리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우리 제대를 유보하겠다. 그러면서 소위 애국 세대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명령은 받았지만 네. 자기네들 생각에 죄송한 거야. 그렇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죠.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건 우리도 좀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지시를 내린 사람들이 그 군인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시를 어쨌든 내렸으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지시고 예.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군인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그렇죠. 일단 네. 오는 것까지는 모르고 왔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한동훈 대표는 탄핵안이 상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7일 저녁에 표결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통과가 거기에 국민의힘은 지금 예. 당론으로 예.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다.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예. 탄핵 반대를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보시죠. 지금 막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 여론이 본 적이 없는 수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법이나 우리가 행정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 국민의 의지보다 더 강한 법은 없다고 봐야죠. 네. 지금 민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당께서 좀 보셔야지. 아니 그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탄핵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 정도는 해줘야죠. 대통령이 어떤 일을 벌이면 아 우리는 이 정도면 탄핵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아까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었지만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말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는 아이가 뭐 이게 차라리 한 대표- 솔직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탄핵할 만한 사고를 쳤는데요. 네.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이재명한테 갖다가 정권을 바치는 건데 그건 솔직히 지금 못 하겠어요. 그건 못 하겠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사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지금 그리고-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일이다. 그 얘기는 나왔죠. 아니, 예,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정치는 일단 국민의 공적인 의지, 국가의 어떤 일반 의지에 복무하는 자기 소명이 있고 정당의 당원은 전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치인의 소명과 책임을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지금 불과 2, 3일 사이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뭐 준비 안 된 탄핵이라 그러지만 이 준비 안 된 대통령으로 인한 이 국민의 지금 불안과 분노, 혼란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 무력한 여당은 아무런 국정 수습책도 못 내고 있어요.
이 뭐 말하는 족족 다 대통령한테 네네네. CR도 안 맥혀. 이러면은 용산에 가서 들어 눕던지 아예 나 여기서 못 나가고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아예 결기를 좀 보이든지 그런 해야지. 것도 없고. 저런 여당이 국가에 지금 우리가 뭐 또 다른 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니냐. 네. 이 탄핵의 주범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이거 불안해 못 살겠다 이러는데 여당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 보수 정당이라는 데가 나는 사실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더 화가 많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 되는 거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이 긴급 계엄으로 아마 보수 정당 앞으로 정권 잡기 매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누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했다고 알려진 말입니다. 예? 탄핵당하면 단순히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 탄핵은 보수의 괴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어허. 아, 그 거죠. 멸문지화 시키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 대표 김기현, 멸문지화지. 권성동 이런 아, 분들이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거와는 다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권성동 대표는 탄핵에 네. 찬성을 했었죠. 그런데 그 탄핵 트라우마가 솔직히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보수를 욕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수 정당의 소속원이라는 이유로 군사 권위주의의 긴급 조치와 비상계엄이 맨날 등치되면서 보수가 그런 가치를 지향한다고 곡해시킨 그런 요소들이 네, 있는데 요번에 이 보수 정당도 또 욕보인 게 커봐 니네 이런 평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잖아. 이렇게 됐어요. 네.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다가 탄핵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정권을 고스란히 물려줬는데 보수 당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에 그 정말 그 너무나 그 정말 그 동토에서 고생했겠죠. 시달리듯이 예. 고생한 건 둘째치고 예. 그러면 나라의 상황이 좋아졌느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여러 가지로 탈원전서부터 시작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최저임금제라는 그러한 일련의 정책이 오히려 그 사회의 다수의 그 어떤 풀뿌리를 이루는 그분들한테 더 많은 상처를 준 측면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문재인이 키운 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려다가 그 정권 교체에 성공한 솔직히 이럴 줄은 몰랐어요. 네. 솔직히 이럴 줄은 몰랐는데요. 예.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에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당의 구조로 볼 때 주로 영남 지역의 네, 네, 국회의원들은 자기는 지금 속으로는 뭐 별 걱정 없을 걸요. 어차피 다음에 또될수 다음에 있다. 공천만 받으면 여기는 따뜻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기 이해 같은 것도 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내 말이 그렇다라고 막 호응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외연적으로라도 당 대표도 그렇고 중진들도 그렇고 그 대통령한테 가서 삿대질이라도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언론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컨텐츠라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듣고 나왔다 그러면은 네. 분노 게이지가 더 더 높아지는 올라가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단계로 일단 탈당시키. 왜냐하면 자꾸 탄핵의 교훈이라 그러는데 제가 아는 탄핵의 기억은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진즉에 사과하고 진즉에 야당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조처를 취했으면 탄핵까지 안 갔어요. 밀리고 밀려가지고 지금도 네. 그렇잖아요. 특감 한다 그래도 그건 이제 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생색이 날 때 한 가지씩 하면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뭐 아직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국민의힘이 예전에 뭐 보수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사실은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그 선거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데 그래도 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게 그나마 우리는 잘못된 대통령 우리 손으로 먼저 처단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번 다시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탄핵 뭐 이건 못 하겠어요. 뭐 위헌적인 계엄이지만 탄핵은 못 하겠어요. 이렇게 가면
아마 다음에 대선 이번 대선도 돌아온 대선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 대선에도 국민들한테 뭘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정프로님 생각이 아마 그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겠지만 그렇습니까? 또 네. 보세요. 지금 그 유승민 전 대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입지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뭐 아예 그 뿌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상식의 영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 다른 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정치가 탄핵, 특검, 비상계엄, 그에 따른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 이건 중남미 패턴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안 가려면 탄핵을 하더라도 의회를 통해서 해야지 네. 자꾸 바깥에서 무슨 뭐 민노총해서 빌드업 시켜갖고 이런 식의 하는 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을 벌고 싶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그나마 현명한 일이라고 혹시 김종대 의원님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최근에 신인규 변호사가 보수의 종말을 써서 재밌게 읽었는데 네.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저기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당의 유구한 역사에는 항상 혁신파를 보호했다는 뭐 소장파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네. 옛날에 천신정도 있지만 거슬러가도 저기 심지어 민정당 시절에도 이종찬이 있고 박찬종이 있었고 또 YS 때도 그렇고 네. 이제 쭉 보면은 하나의 어떤 보수의 넓은 품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성이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의 어떤 에너지는 유지가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간신들의 판이 돼가지고 온갖 그 저기 뭐냐 아첨과 아부가 마치 그 처세술이자 생존 전략이고 네. 뻔뻔해져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가면 정말 보수는 저는 정말 괴멸이자 종말이라고 봅니다. 사실 좋은 보수가 있어야 좋은 진보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이, 나는 그 말에는 공통감을 못 하겠는데 지금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간신의 처세술 과연 국민의힘만 있습니까? 민주당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정말? 또 다른 나는 문제고. 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보수는 난 정말 민주당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해서 정의당이 좀 그나마 그렇다고 얘기를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네. 보수가 지금 망했다 그러셨어요? 가고 보수든- 있다. 정말로 보수든 가고 진보든 어느 진영이든 망하지 않아요. 좀비처럼 다시 살아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 저 민주당의 뿌리인 열린우리당 당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패족입니다 그랬는데 패족 아니에요. 아주 화려하게 부활했죠. 지금은 그 노무현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변종이 지금 이제 화려하게 지금 피어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수는 망한 것 같아도 좀비처럼 다시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되지 않는데 보수나 진보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 말씀하신 간신, 권력에 아부하는 왜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최적화되는 이 정치 문화가 만들어졌을까? 이거에 대한 그거 연구 좀 한번 이런 해보세요. 얘기는 우리가 한 5시간 정도 시간을 네. 확보해서 저녁에 한번 하시는 네. 게 아, 어떻겠습니까? 질문 마지막 하나만 드릴게요. 어쨌든 탄핵안 표결 7일에 한다라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하고 만약에 아예 투표할 때 못 들어가 다 나오겠다 이래버리면 결국 200표를 못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탄핵이 그럴 부결된다면 가능성도 대비해야죠. 그럼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8명 정도. 아니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거 네. 양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 탄핵이 그 부결된 직후가 그 짧은 순간이 대한민국의 가장 또 위험한 위험한 또 하나의 고비가 될 거다. 네네. 이번에 우리가 큰 지진을 겪었어요. 네. 항상 지진이 있으면 여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네. 면에서 그 고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옆에 말하자면 화산 위에서 자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각심을 네, 그 늦춰서는 쇼크를 한번 받았는데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라. 아니 바뀐 게 없으니까 네.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은요 잠시 후에 우리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장윤선 기자와 함께 정치홍장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함께해 주신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님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